네, 중국이 원전을 최소 150기를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주들이 가장 뜨겁고요. 중국의 훈풍이 들어온 건데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전 얘기부터 해보죠. 탄소 중립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중국이 에너지 대란을 겪고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많이 짓겠다고 한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100억 톤이 넘는데요. 세계 1위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2배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17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60년까지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현재 3060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그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2030년까지 중국은 녹색 저탄소와 관련해서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9경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화를 원자력 발전소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은 지금보다 2배인 8천만 킬로와트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듈식 소형 원자력 건설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시장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선박에다가 원전을 실는 해상 부유식 원자력 플랫폼을 건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해 지역에 제3세대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은 아무래도 2035년까지 최소 150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최대 520억 원 정도까지 520조 원까지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해안에 이런 내용들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도 대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부가 지시한 목표를 수행을 해야지만 인사 고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CO2 배출량은 15% 감축은 중국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가는데요. 그 사이에 원전 건설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전력 대란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중국의 지금 화석연료 수요는 좀 어떤가요? 그래도 아직 화석을 쓰는 게 많지 않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와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비중은 50%가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지금 늘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화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신규 설비를 하고 있지만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3%씩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공장들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제한한다든지 또한 그린 목표치를 할당을 하는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그리고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빌딩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빨리 인도나 베트남 쪽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성장 동력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중국에서 이런 관료들이 이런 문제를 시진핑의 지시사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기 위축은 피할 수는 없고 뉴 노멀 경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성장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는 잠재 성장률이 현재 5%인데 4%, 3%로 급속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분기에 아마 중국 성장률이 18.3%인가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4분기에 들어가면서 4%로 네. 떨어진다면 거의 4배, 400% 마이너스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신호 아닙니까? 언뜻 상식적으로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18%까지 올라갔던 게 4%면은 양의 숫자이긴 하지만 거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로 보는데요. 이런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로 보면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1% 성장이 안 된 0.4에서 0.6% 성장을 2분기부터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매일
100명 이상의 신규 코로나들이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코로나 제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주석의 국책사업 1순위 306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 전력 상상과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그 4분기 성장률은 4%, 나쁘게 보면 3%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내년에는 잘해도 5% 초반 성장을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 중국에서는 코로나 억제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단체 여행을 좀 자제시키고 있고요. 또한 그 전력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데요.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용수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 위축 현상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중국이 원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전력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서 이 COP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라고 하는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참여를 안 했어요. 보니까 네. 화상으로만 메시지를 보냈던데, 여기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5% 감축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COP 26, 그러니까 26차 회의라는 뜻이죠. 1995년 베를린에서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P 26차 회의에서 그런 의결을 했는 건데, 원전을 뭐 소형 모듈 원전 SMR 스몰 모듈 리액터를 짓든지 아니면 뭐 대형을 짓든지, 문제는 이게 해안가를 따라서 지금 거주 인구가 한 8억 정도가 된다고 치면 홍콩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 8억을 전력의 사용, 전기차의 수요, 뭐 모든 전자제품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환경 문제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인가, 이 중국 기술을 믿어도 되는가, 이제 그게 좀 의문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중국이 고유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협조하에서 원전을 짓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소형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중국 표준을 쓴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그리고 해양 플랫폼을 짓는다는 건데요. 선박 위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안전성 문제가 큰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배출되고 있는 각종 그 원전과 관련된 오염 물질이 해상에 그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타이산 원전의 그 사고로 인해서 미국이 상당히 긴장도 했었고, 최근에 다시 이거와 관련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그 원전과 관련된 그 부유물질을 포착하기 위한 미국의 정보기들이 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우리나라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는 그 원전이 무려 100기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이슈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엄격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또 떠오르는 하도가 ESG 경영이에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건데, ESG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이 기업이 투자 기업이 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과연 환경과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장려책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의 많은 SMR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투자할 기업들에 대해서 서구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건데, 기업은 목적이 이익 추구 아닙니까?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덤으로 가져가는 게 환경 문제란 말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이 환경 문제를 중국이 과연 국제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 코 회의에도 참석지도 않았고, 뭐 다른 국가들은 45%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17% 줄이겠다 그러고, 좀 이 부분 ESG 경영과 관련해서,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세계 기업들이 중국을 바라볼 것인지 한번 예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엄격한 환경 기준 또 그린 정책을 따라야 되는데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을 무늬만 따랐을 경우에 녹색 론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 저리로 받게 되는데요. 2분기에만 무려 이 그 금액이 27%나 증가를 했고,
일반 대출보다도 일반 대출이 10%니까 이게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런 조건을 따지는데 여기에 그 그린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는 통일된 그 오염 배출 감소와 관련된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뿐만 아니라 기준이라든지 접근법, 계산 방법이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다르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들이 생각하는 중국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는데요. 여기에 더 한 가지 중국에서는 그 중국에 진출된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한 그 중국의 사업을 하다 보면 전기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망 자체에 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EU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 대한 국경 탄소세를 조만간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공급망과 관련된 새로운 중국과 관련된 제재 법안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들의 중국 그 엑소더스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 뭐 넷제로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친환경 산업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에서 이야기했듯이 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과감히 줄여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 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 에너지 비율을 앞으로도 계속 높여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산업들의 변화가 초래되는데요. 온실가스 40%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탄소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탄소화 정책도 추진되고요. 또 순환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순환 경제로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뭐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과 같이 분리막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를 그 통합 전력 시스템으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재생 에너지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신규 그 송변전망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소 수출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도 엄청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CO2를 축적시킬 수 있는 콘크리트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배출을 흡수하는 장치도 포함이 되고요. 또 깨끗한 수송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보장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뭐 수소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또 소형 원전 발전 그리고 CO2를 분리 해소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아무래도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자산이라든지 이를 상품화시켜서 포트폴리오 파는 이런 그 새로운 산업들이 급속도로 그 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난의 공급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 지금 경제 둔화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최악은 넘긴 건가요? 네, 현재 중국 정부는 그 2월 달에 있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는 큰 신용 위험이 없도록 상당히 주의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신용 위험을 낮추라는 지시를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인민은행 그리고 중국 은행 감독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회사에 대해서 달러 부채에 대한 것을 갚으라는 그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위에나 대출과 관련해서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 많은 기업들의 디폴트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와 맞먹는 9만 개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그 디레버리징 신용 축소 작업을 통해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중견 회사까지 부도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은 분석가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과의 디커플링 현상에 비해서 중국과의 커플링 현상이 좀 강화된다, 네. 뭐 좀 잦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말에 중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돈이 어느 쪽으로 지금 흐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보유세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불빛이 꺼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 상품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는데 무려 4,500조라는 자금들이 소위 말해서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고율의 금리를 주고 있는 이재 상품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 상품이 헝다를 비롯해서 많은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부동산에서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시장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내년도에 투자자 보호 정책이라든지 IPO 등록 정책, 그리고 그 베이징에 있는 중국판 나스닥 증시,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금융 시장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FTS라든지 MSCI 같은 경우에도 중국 비중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를 보면 0.34 정도에 불과한데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미국 증시가 조정이 들어온다면 중국 증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이후에 중국 증시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된 모습, 그리고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심스럽게 연말에 이 GDP 성장률은 좀 떨어지지만 주식시장은 완만한 견조한 성장세는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